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싸우고 또 어떤 군 구조로 우리 국가 안보를 지탱하느냐고 또 어떤 인재와 수단으로서 이를 구현해 나갈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정책 계획은 분명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방위 위협에 지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억제할 수 있는 AI 기반으로 한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정의 스마트 강군을 육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쟁의 양상 변화와 인구 절벽 시대를 고려하여서 군구조 개편, 병력 구조, 부대 구조, 전력 구조를 어떤 형태로 또 어떤 종합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것이고 또 GOP 해당한 일종의 AI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작전을 어떻게 전환해야 할 것인가, 아울러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체계, 또 관련 제도 등 국정과 국방 전반에 대해서 변화가 또 체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방계획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와 믿음하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전투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때 저는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군은 익숙한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질적 도약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2040년을 목표로 AI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강건작 대통령 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노영구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강 위원님께서는 이 세미나에 직접 참석을 좀 하셨죠. 예. 예비역 육군 중장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핵심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AI, 그다음에 첨단 기술을 가지고 미래, 그러니까 2040년까지 스마트 강군을 건설하겠다. 이 한마디에 이 전체 골격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속에는 2040년에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네. 그런 개념. 그다음에 어떤 구조로, 군 구조를 가지고 또 최종적으로는 어떤 인재로 또 어떤 그 수단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런 얘기를 세미나 때 했고, 사실 네. 그것이 이제 이번 국방개혁의 전체적인 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AI와 스마트 강국에 방점이 실려 있었다라고 네. 보셨는데 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뭐 그동안 이제 국방개혁 과정에서 논의했던 주요 내용들을 이번에 대부분 다 포괄하고, 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병력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복무 기한이라든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수렴해가지고 예. 2040년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서 흔들림 없이 이번 국방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병력 규모를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구 감소를 위한 군 구조 개편이 좀 주요 화두로 제시되고 있거든요. 요즘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군에서는 이 부분을 얼마 정도 좀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사실 뭐 지금 전방에서는 병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사실 전체 인구의 어떤 구조로 보면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 아, 이를테면 아직은 한 33만에서 25만 수준의 예. 가용 자원이 있는 상태예요. 예. 근데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데 앞으로 한 10년, 뭐 15년 지나면 네. 이것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까지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금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니까 한 12만 정도까지 그렇죠. 줄어들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는 예, 거죠. 줄어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고요? 예, 23년도 오. 출생 남아가 아. 한 11만 8천, 그러니까 예. 12만이 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뭐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아, 이미 이제 미래는 현실화가 이미 될 수밖에 정해져 있는 상수로 보고 네. 지금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절박감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러한 병력 자원의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군 구조 개편 방안이 제시가 됐는데요. 우리 군은 2040년까지 현재 56만 명의 국방 인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재조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함께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204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병력 감축과 민간 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고 전력 증강, 부대 개편이 상호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추진되도록 개편 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병력 구조는 총체 전력 차원의 국방 인력 구조 재설계를 통하여 국민 개병제를 기반으로 한 가운데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 집약형 전투 부상안을 증원하여 병 자원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상비 예비군 확대를 통하여 전시 증창설 부대의 확장성을 보장하겠습니다. 후방기지의 경계, 조리, 시설, 복지 등 비전투 분야는 민간 아웃소싱으로 현역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설계를 통해서 현재 약 56만 명의 국방 인력을 2040년에는 약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각 군의 특성과 운영 개념을 고려하여 현역병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64년 만에 군 계급의 구조를 바꾸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그야말로 이제 대대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볼까요? 현행 4단계인 병사 계급을 이제 3단계로 줄이고 부사관 계급은 5단계로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인 건데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네, 현재 우리가 4단계 병사의 개혁 구조는 예. 원래 36개월일 때 군 기준으로 복무 기간이 36개월일 때. 그래서 그 숙련도 따라 가지고 예. 네 번의 어떤 진급 기회를 갖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등병, 일병, 상병, 상병, 병장. 병장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는 18개월을 줄였기 때문에 훈련소를 마치고 1개월이 지나고 나면 바로 일병을 달아야 되는 실질적으로 그 이등병 기간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이제 계급이 바뀌어 그렇죠.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진급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사의 어떤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행정적인 네. 부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단계 줄이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사관의 경우는 지금 임무가 좀 커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또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 경우에는 적절하게 부사관의 어떤 진급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진출에 대한 기대라든지 아니면 자기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5단계 계획은 이미 1990년대에도 한번 검토됐던 사안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보직을 없애고 어떤 보직을 늘릴 건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은 거죠? 네, 보직의 문제를 아직까지 뭐 다룰 정도로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야전에서 네. 이제 상사 계급을 달고 네. 최장 17년간 상사로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진급을 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급의 단계가 너무 짧다 보니까 아, 적절한 수준에서 다음 단계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다 보니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 능력을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거죠. 이게 간부의 경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간부들. 병사들은 오히려 이제 그 반대인 경우죠. 병사들은 기간이 되게 짧은데 네네. 특정 계급에서 사실 숙달도 하고 또 뭐 책임성도 갖고 이래야 되는데 네. 몇 개월 만에 계속 계급이 바뀌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안정적으로 그 병사 계급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에서 비유를 하자면 만년 부장이 좀 많다 이제 이렇게도 그렇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거죠. 아, 근데 그 부장이 올라갈 예. 어떤 제도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간부 인력을 이제 60% 이상으로 늘리겠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우려를 표하시는데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만 군의 복무 여건의 어려움,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간부로 오는 데 대한 주저함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충원율이 한동안 좀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예. 저는 우리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 이럴 때 이제 군의 간부들의 복지 체계라든지 예. 근무 형태라든지 아, 그 외에도 필요하다면 이제 군에 제공할 수 있는 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교육계의 보장이라든지
그래서 사회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앞선 어떤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를 보장해 준다면 간부를 지원하고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뭐 좋은 기회가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많다 보니까 네. 교육을 시켰는데 활용을 못하고 또 전역하는 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 부사관을 하게 된다면 일정 정도 고난이도 임무를 부여하더라도 네. 충분한 교육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임무를 숙달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오히려 저기 비용으로 따진다면 예.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병역 자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추가로 덧붙인다면 예, 예. 사실 미래의 이제 병력 자원이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오히려 병사 위주의 어떤 구조로 가져간다는 게 넌센스죠.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부를 증원하는 거는 이게 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사실 네.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아, 그런 상황입니다. 필연적일 수밖에 그렇죠. 없다. 예, 그 대신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예. 우려가 있는데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어떤 절박함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실 이를 위해서 이제 국방부가 이번엔 뭐 개혁안에도 담았지만 예. 봉급 수준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간부들 숙소도 한 명이 이제 한 숙소를 쓰는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담겼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이 구조로 가려면 단순하게 이제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여기에 맞는 재원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구체적으로 실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계획이 단순히 구조를 바꾼다는 국방부 계획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재정 계획까지 같이 담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아직 뭐 결론이 나거나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방부 또는 정부의 모든 역량이 조금 더 집중돼야 된다고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좀 종합해 보자면 간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간부들의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병영 개선이 필요한데 이미 여러 제도들이 이제 개선하겠다는 안들은 나왔지만 이게 실천을 꼭 반드시 해야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네.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요. 상비 예비군을 5만 명으로 확대를 하고 민간 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안도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군 운영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우리는 그동안 국방의 인력을 주로 현역을 중심으로 국방을 운영해 왔습니다. 예. 그게 소수의 어떤 군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왔습니다만 한국은 세계적으로 대규모 보더라도 대규모의 예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예비군은 주로 우리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시가 되면 동원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훈련된 분들을 활용도 하지 못하고 훈련만 시키고 이제 결국은 예비군을 끝나는 네.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동원 예비군이 아닌 어떤 상비 예비군을 확대한다든지 하면 이분들이 평상시에 뭐 1년에 30일에서 180일까지 네. 파타임도 되고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면서 예. 사회와 군의 연계도 하고 또 사회 우수한 어떤 기술을 군에 접합도 시킬 수 있고 또 전시가 된다면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동원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병력이 부족한 문제도 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 잘 해주셨지만 조금 더 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사실은 우리 병력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상비군으로 전쟁을 다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현재 이제 구조의 일부 당겼지만 예. 상비군의 상비군들은 오히려 조금 더 완전 편성을 해서 즉각적으로 전투력 발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예. 예. 예비군 부대들을 장비와 물자를 상비군 수준으로 좀 갖추고 이런 예비군 부대의 그 물자와 장비를 관리하고 동원 체제를 좀 빨리 하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이 상비 예비군이 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5만의 상비군이 뭐 그 전력으로 전쟁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예비군의 신속한 동원 또 예비군이 동원돼서 전투력을 즉각 발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분들로 이렇게 예. 구상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인구 절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절벽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전부터 모병제 얘기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나왔죠. 이번에 군에서 좀 이 부분을 공식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선택적 모병제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동안 알기로는 이제 보통은 전면 모병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선택적 모병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 많은 분들은 항상 모병제 아니라 징병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선택적 모병제라는 것은 징병을 기본으로 하되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네. 징병 대신 어떤 일정 정도 근무하는 아, 모병 형태를 통해 가지고 예. 개인의 의무도 병역도 마치고 아, 동시에 국가에 필요한 어떤 군에 필요한 인력으로 예. 활용할 수 있는. 아, 현재 우리가 이제 병력이 줄어들다 보면 전투에서 핵심적인 어떤 병력들이 있습니다. 예. 그 어떤 핵심 요소로서 일정 정도 숙달이 된 일정 기간 근무하게 된 그 전투 부사관들을 활용할 경우에 전투력이 지금에 비해서 훨씬 향상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현역들보다 아무래도 그 징집병들은 단기 복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숙련도 떨어집니다. 예. 그러나 이런 그 전투 부사관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애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예. 전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은 이제 이 선택적 모병제를 모병제로 이해하십니다만 저는 모병제 아니다 이건. 그럼 뭐죠? 이건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네. 개인의 선택권을 넓혀준다. 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모병제에 대한 찬반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절충형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그 사실은 모병제는 우리나라 실정에 예.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줘서 이제 병사들을 쓰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병사 수가 이제 수십만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재정적으로 사실 가능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아, 그 부분도 또 고려를 그렇죠. 해봐야 예. 되겠군요. 또 하나는 그럼 모병제를 했을 때 예.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오겠느냐. 지원율도 아마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아, 그렇게 예, 사실 그 모병제를 하시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예. 그 뒤 배경을 가만히 보면 내 대신에 누군가 와줬으면 좋겠다. 내 아들 대신에 누군가 가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바람이 거기 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건데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런 얘기를 다 담을 수는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국방개혁의 방향이 예. AI와 첨단 기술 뭐 이런 용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은 단기간에 습득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완전한 전문성을 갖추려면 또 갖추고 나서도 상시에 좀 장기간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예. 그 병사들 그 복무 기간으로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부사관, 특히 기술직 부사관으로 또 전문직 부사관으로 지원을 해서 네. 또 뭐 장기간 근무를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미래의 첨단 기술군의 어떤 중심이 돼야 된다 하는 차원의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모병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확실한 유인책이 좀 있어야 할 텐데 그렇기 위해서는 또 재정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런 병력 감축으로 인한 전력 공백, AI와 무인 체계로 좀 개선을 하겠다, 보완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드론과 무인 전력을 30배까지 늘리겠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네, 이건 그동안 이제 병력 수가 감축될 경우에 기존에 갖고 있는 임무가 있습니다. 네. 임무를 사람이 아닌 일정 정도 무인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드론을 이용할 경우에 활동 감시 공간이라든지 타격 공간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적은 병력으로도 충분히 그 전에 했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지작사의 무인 정찰 무인기라든지 예. 이것들 확보할 생각이고 앞으로 더 나아 가지고 해군이라든지 공군도 이제 융의 복합 체계로 네. 할 경우에는 실제로 본다면 적은 병력으로도 이전에 했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장비를 교체했을 때 약 3배 정도의 예. 전투 능력 공간 확대가 지금 가능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국이 미래 군사력이 발전한다면 기존의 병력으로 아마 2배 내지 3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뿐 아니라요. 뭐 GOP나 GP 같은 최전방의 임무도 이 AI 무인 체계를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인 건데 어떤 면에서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는 예. 조금 더 과감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실 전 세계 어떤 군대도 네. 상비군이 이렇게 대규모로 경계 작전에 투입되는 군대는 없습니다. 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북한과 직접 상대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군대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군대가 해야 될 많은 역할을 포기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사실은 강한 훈련을 시켜서 전쟁을 억제하거나 네.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를 거두는 것이 궁극적인 존재 이유예요. 네. 경계작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자칫 그것이 군대의 어떤 본질처럼 호도되는 면이 좀 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AI 또는 뭐 이런 드론이라든지 뭐 무인 무인 차량 이런 네. 것들이 사실 경계에 대체할 만큼 기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아. 더구나 사람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예. 훨씬 더 정확하고 정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왔던 지금의 일들, 네. 이것이 핵심이 아니지만 중요했던 이 일들을 기술로 대체하고 대신에 이제 병사들은 이제 더 군의 본질로 복귀를 하는 것이죠. 아.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예. 2040년 이전에 훨씬 더 빨리 구현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하고 예. 이걸 자꾸 뒤로 밀면 아. 사람은 줄어드는데 경계를 해야 하느냐 훈련을 해야 하느냐 이런 혼란을 우리가 오히려 과도기에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방향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방향대로 좀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국방부는 군 구조 개편의 기반이 되는 미래의 합동작전 기본 개념 발전 방향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얘기도 먼저 듣고 오시죠. 2040년 국방 환경을 고려한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합참에서는 미래 합동작전 기본 개념을 발전 중에 있고 특히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AI, 드론, 로봇 등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활용한 미래 합동작전 수행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AI 기반 합동 지휘 통제 체계의 신속한 구축과 지속적인 진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 및 전망하여 미래 합동작전 기본 개념으로 목표를 최소 피해로 최단시간 내에 작전 목표 달성,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가칭 AI 기반 전영역 통합 신속 결정적 작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예, 강 위원님, 일단 미래 합동작전 기본 개념이 뭔지부터 좀 쉽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은 되게 뭐 전문적인 용어가 섞여 있으니까 예. 어렵지만 우리가 미래에 이런 방향으로 싸우겠다라고 네. 하는 싸우는 방향을 제시해 준 거죠. 제가 처음에 이 국방개혁의 기본 조건 중에 하나 가장 첫 번째가 어떻게 싸울 건가라고 예. 하는 건데 네. 이번에 이제 합참이 미래 우리가 이렇게 싸웁니다라고 네. 이제 밝힌 겁니다. 어떻게 싸우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 AI 그다음에 첨단 기술을 가지고 신속 결정적 작전을 하겠다. 빨리 결정적으로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뭐 그 방향성을 밝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씀드렸지만 병력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북한과 또는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길게 끌어가면 굉장히 커다란 그 희생이 따르죠. 그러니까 예. 그 우리의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빨리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는 방향으로 예. 그 싸우는 방식을 제시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너무나 당연하고 또 뭐 올바른 방향이다, 방향 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신속한 결정으로 이제 AI와 뭐 첨단 기술을 군에 더 빠르게 이제 적용을 시켜야 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군이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은 그동안 재래전을 중심으로 한 예. 대북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군사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전쟁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공간에서의 전쟁,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체계라든지 제도 전반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군사력 고도화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아마 이번에 나와 있는 그 작전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국방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이른바 AI 대전환이 또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제 군은 이제 어떻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AI 자체로만 보면 예. 사실은 기존의 전쟁하는 방식이 이제 탐지를 하면 그것을 지휘관이 그 정보를 종합해서 결정을 하고 네. 다시 거기에 이제 군사력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전부 수동적 또는 물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예. AI로 바뀌면 이것이 단 수분 내에 단 몇 초 만에 굉장히 빨리 결정되다 보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싸우는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보면 또 그렇게 바뀌는 거고 예. 또 국방부가 그리는 이 AI 전환의 그림은 단순히 그뿐만 아니고 국방 전반이거든요. 행정 처리 또는 군수 분야 이런 분야까지 전부 AI로 하는 거다 보니 네. 사실은 사람들이 해야 될 노력의 수준도 굉장히 줄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AI가 효율적으로 예측하다 보면 물자, 장비 운용의 어떤 효율화 그다음에 국방 예산을 더 필요한 데 쓰는 그런 방식으로도 아마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번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나온 여러 이제 개혁안들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꼭 실현을 해야 된다.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뭐 그 여러 과제도 있습니다만 이번 나온 것 중에 간부 중심의 어떤 군 구조가 저에게는 제가 중요한 어떤 개혁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수한 간부들이 확보되어야만 예. 지금 우리가 오늘 토론했던 내용들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간부들을 적절한 규모로 확보하는 문제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뭐 복지체계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근무 형태의 변화라든지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우수한 간부를 확보한다면 저는 앞으로 2040년에 목표로 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꼭 달성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간부를 늘리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의원께서는? 똑같은 먼저 그 첫 번째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사실 2040년대의 중견 간부들, 중사 상사들은 이미 지금 이제 성인으로 성장해서 곧 아마 군대에 들어올 사람들이 2040년대에 중견 간부가 될 건데 예. 이 사람들을 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아마 저는 이번 국방개혁 그 성공의 가장 열쇠가 될 거로 보고 예.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우리가 AI 대전환 뭐 이런 얘기를 비전으로 세웠는데 이걸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초연결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국방 건설이 그 플랫폼 뭐 전차나 장갑차 이런 쪽으로 집중됐다면 네. 앞으로는 이 통신 인프라, 초연결, 네트워크 이런 것이 반드시 맨 위로 올라와야지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달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번 국방개혁 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방부와 산업부는 방위산업 발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유기적 성장체점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도 직결되는 국가의 전략 산업입니다. 특히 지금은 정부와 군, 기업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될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안보 정책이 산업 정책이고 산업 정책이 곧 안보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산업 제조 역량이 바로 국방력의 척도가 되고 있고 민간의 첨단 기술이 오늘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에 이익이 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산업과 안보 부처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방부가 부처 간 장관급 채널로는 유일하게 산업부와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국방 첨단화에, 국방부는 첨단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산 수출 확대 그리고 첨단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가 되는데요. 범부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회의 내용 짚어보고 방산 수출의 현황 그리고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까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을 지내신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강은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최근 K방산이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막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네. 정부에서는 방산 4대 강국을 이제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방산의 위상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방산 분야에 오랫동안 재직한 사람이 제 말로 얘기하면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예. 22년에 폴란드 대규모 수출을 한 이후에 예.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K방산이 주목받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다시 작년에 방산 수출이 줄어들다가 작년에 다시 상승국으로 전환되면서 네. 많은 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 K방산이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중동에서 이란 전쟁에서 우리 천궁2가 엄청난 요격률 예. 이를 자랑하면서 외신에서 K방산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K방산은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CNN은 한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K방산은 민주주의의 무기고다. 무슨 뜻이냐면 무기고라는 뜻은 언제 사용된 거냐면 루스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에 예. 미국이 참전을 하지 않다가 처칠 등 그 우방국들이 참전을 강하게 요구하니까 참전을 선언하려고 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무기고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무력을 사용하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K방산은 민주주의의 무기고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인권, 자유, 그다음에 평등 이런 가치를 지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방산에 관한 찬사 중에 최고의 찬사 그거 아닌가 싶은데 K방산이 그 수준에 이르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 자료들을 빌려서 이제 많이 자랑을 해주셨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K방산이 메이저리그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세계 수출 4위국, 세계 4위의 수출국이라는 평가까지도 받을 정도입니다. 예. 이에 대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방산 수출은 아주 괄목상대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8월 폴란드 K2 이행 계약을 체결하는 등 25년도에는 154억 불의 수주한 바 있고 CPE에 따르면 한국이 25년 단년도 기준으로 세계 4위 방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이렇듯 최근의 방산 수출 성과를 통해서 우리 방위산업의 국제적 이상과 경쟁력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무기 수출 점유율을 보면요. 1년 만에 3.6%에서 6%까지 아주 크게 뛰었습니다. 그게 예. 1년 만에 이뤄진 거예요? 예,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일시적인 성과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단계의 경지에 올라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그 속담처럼 인용한 말이 예.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는다. 아, 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력이 발휘되는 데는 단순 그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예. 지난 적어도 55년 동안 축적된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축적한 기술력과 제조업 능력이 이제 어떤 수준에 이르르니까 예. 적정 시점을 만나서 폭발적으로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봐줘야죠. 아, 그런데 특별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정말 잘해줬던 것이 대통령님 스스로 나서서 진정한 의미의 제대로 된 방산 세일도 하시고 예. 또 우리 안구백 장관님도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외 출장 나가신 곳이 폴란드 K2 전체 2차 계약 그 예. 9조 원에 가까운 수주 계약 그 현장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나 전 그 관련 부서, 육해공군 각 분까지도 우리 무기 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키면서 또 해외 우방국에 수출하는 데까지 같이 협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력이 발휘되는 거죠.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K
전차, K2 전차, K9 자주포, 천공투, 천무 이런 이제 K 방산들이 해외에 많이 수출이 되고 있잖아요. 예. 왜 해외에서는 우리 한국의 무기 체계를 찾는 걸까? 그 음. 이유를 들여다보자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가장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가성비 찾고 뭐 빠른 조달 능력 찾고 하는데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기체계 그 자체 가지고 있는 입증된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 입증이 됐다라는 거는 그 우리 기술력이 군이 기술력과 충분하다라는 그 무기체계 말씀이시죠? 성능이 어. 우리 군은 끊임없이 그 무기체계를 활용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아.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무기체가 작동되고 있고 예. 비상시를 대비하고 있고 음. 그런데 방산 선진국들 중에서 예. 미국을 제외하고 음. 많은 나라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운용하지는 않아 왔어요. 아.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나토에 의존하면서 자국 방산을 등한시했던 것은 사실이고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테면 예를 들어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연평 포격 사건이 있을 때 즉시 반응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운 겨울이나 뜨거운 여름에나 작동이 되고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무기 체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무기 체계의 성능이 증명되었느냐, 즉 사실 프로분 입증된 것이냐 가장 중요해요. 내 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예.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는 비상시에 즉시 작동해 줘야 되거든.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쓰는 실험 도구로서 작동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강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K 방산이 사실 뭐 가성비 좋은 무기다, 납기를 잘 맞춘다 이런 것들로 좋은 평가를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술력 자체로도 충분히 그럼요. 우리가 승부를 할 수 그럼요. 있는 단계에 왔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우리 거죠?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가성비, 성능 대비 가격도 싸다 예. 하는 측면. 그 다음에 빠른 조달력은 당연하죠. 그 나라가 원하는 시기에 같은 값이면 좀 좋은 무기체계 아니면 같은 질이면 좀 싼 거 그걸 네네. 희망한 건 사실이지. 예.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확실한 성능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 아.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공투가 그렇게 관심 끌고 하는 게 예. 96% 이상의 유격률을 자랑했다 이 말들을 나오는 이유가 지대공 요도 무기가 그 정도 확률로 맞추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보다 더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뭐 이렇게 기술력이 충분하지만은 그래도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히 짚어보면 예. 우리나라 무기 체계 그 방산을 일으킬 때 우리는 즉시 최종품으로 국방, 즉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야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예, 예. 일테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최종품이 아니더라도 핵심 센서나 구성품을 참 잘 만들어요. 근데 최종품은 미국으로도 수입하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센서 관련 기술은 뭐 이스라엘 어느 나라한테도 안 밀려고 출중한데 네. 최종품은 잘 못 만들 사이즈 자체가 안 되니까 아. 최종품을 만들려면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도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자국 시장도 규모가 커져야 되고. 예.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되고 최종품을 만들었어야 돼요. 예. 나한테 전차 장갑차가 필요한 것이 전차 장갑차에 들어가는 핵심 구성품은 의미가 없어요. 전시에 비상시에 대비를 하려면 예. 그 최종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핵심 구성품 수입도 했습니다. 지금 K방산이 세계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나온 것은 이 최종품이 정말 질이 좋다고 하는 건데 네. 핵심 구성품 관련해서는 아직 수입하는 부분도 좀 있다고 하는 점. 아. 그리고 더 들어가서 우리 기술력으로 소재나 부품을 구입한 다음에 그걸 모으고 와서 결합체, 그다음에 핵심 구성품, 최종품을 만드는 단계로 이어가는데 예. 최적 기초 단계에 있는 소재나 구성품을 수입해서 우리 기술력으로 보태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 최초 단계 소재나 부품은 아직 좀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면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관리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부품 소재를 각국이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전체 전차 장갑차 전투기 우리가 개발한 전투기 중에서도 핵심 구성품의 핵심 소재 몇 개만 부족해도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우리 K방산 하는 방위사업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리 국가연 그다음에 방산 기업들이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노력은 시작이 되었는데 이미 시작되고 하고 있는데 네. 약간 시간이 좀 걸리죠.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한다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핵심 부품이나 원천 기술 같은 원천 기술은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핵심 부품 소재를 완전히 국산화 못한 부분은 있다. 그 부분을 이제 완전한 국산화로 가는 방향이 앞으로 K방산이 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예, 거기에 방향이다. 이제 그 최근 전쟁에서 나타나는 AI를 탑재한 유무인복합 체계라든지 신규세의 흐름도 우리가 빨리 추격할 넘어서서 선도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해 나가야죠. 예, 예.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K방산 수출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력 무기에만 좀 의존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좀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해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예. 자, 지해공, 지상무기 체계, K9 자주포 네. 시장의 세계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K2 전차, 폴란드만 1,000여 대 넘게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장갑차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해. 그러면 잠수함 수출을 우리 이미 했고요. 또 카나다에 잠수함 수출 최신 초대형 재래식 잠수함을 놓고 지금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세계 유일이 잠수함 공급 업체인 TKMS하고 붙고 예.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 수준하고 이미 경쟁하고 있고 호위함이 수출했고요. 자, 지해, 그다음 수상까지 했고 공, FA-50 이미 수출했거든요. 아니 그다음에 천궁이라고 하는 것은 지대공유도 미사일까지. 그럼 다변화가 안 됐다고 얘기한 건 잘못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예. 다만 그 지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개발하지 덜 못한 핵심 구성품, 핵심 기술이 담긴 핵심 구성품도 수출하지 않느냐. 근데 그 나라마다 자국 방산을 일으키는 기법과 전략이 달라요. 예. 아까 말씀대로 일체적 그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핵심 구성품 중심으로 개발해서 그걸로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고 예. 우리나라는 최종 플랫폼 무기 체계를 개발해서 수출한 나라가 된 거고 여기 이제 두 개가 결합이 돼야죠. 핵심 구성품도 개발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 수출한다면 네.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고 지역별로 보면 이미 북유럽, 동유럽, 그다음에 중동, 중남미, 그다음에 이 동남아, 이집트라는 아프리카 국까지 세계 전역을 수출했거든요. 네. 남은 나라가 미국하고 서유럽이에요. 세계 최고 방산 선진국이 있는 나라만 수출하면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지혜롭게 협업하는 구조로 갈 필요는 있겠다 싶은데 예. 저는 이재명 정부가 그걸 해낼 거라고 보고 그래서 짚어지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지해공 모든 무기들을 다 수출하지 않느냐, 뭐 다변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거의 다 대부분이 재래식 무기 위주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 개발해서 수출할까요? 뭐 재래식이라고 드론이나. 하지만 네. 재래식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 재래식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성능이라고 한다면 예. 좋은 무기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제 좋은 무기들을 우리가 많이 전장 수출하고 상황에서 예. 최근 전장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드론을 얘기를 하고 네. 얘기하는데 저도 절대적으로 드론을 채택하고 거의 AI까지 접목시킨 무기 체계는 절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너무 쉬운 예로 과거에 보병이 있다가 기병이 나타나면 보병한테 그 기병이 압도적인 우세를 발휘했어요. 그런데 기병만 유지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보병을 기반으로 기병과 같이 조합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네네. 자, 그걸 전환시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무기 체계, 재래식 무기에다가 네. 신기술이 접목된 드론이나 신무기 체계가 결합이 돼서 힘을 발휘하는 거라고. 예.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 무기 체계가 전혀 필요 없다가 아니,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근간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신기술이 채택된 새로운 무기 체계가 조합이 이루어져서 그게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무기 체계와 기존 무기 체계의 결합 이것이 우리한테 과제고 지금 그걸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유럽 각국들이 무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무기들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지 또 이게 우리 방산 측면에서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저기 질문하신 내용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 뭐랄까 장애 요소 또는 그 장벽 요소하고 유럽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기회 요소. 근데 이제 역시 또 이쪽 분야와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 기회 요소를 먼저 찾아내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장벽 요소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에 과거 나토에만 의존했던 나라들이 거기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스페인 전부 다 방산 강국이고 네. 기술력 첨단 기술의 강국들인데 국방이라는 측면에서 나토에 의존했다가 방산을 크게 일으키지 않았다가
러우 전쟁을 보면서 야 이거 그다음에 트럼프가 나타났어 또 나토 뭐 이러면서 나토의 예. 무역을 잡고자 하면서 예, 동맹이 깨질 우려가 나오니. 그러면서 스스로 자주국방해야 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예. 방산에 대한 투자를 깊게 들어갔고 네. 그러면서 바이 유로피안 이름 하에 나타나는 무슨 뭐 세이프 자금 유럽 국가들이 펀드를 조성해서 유럽에 필요한 무기 체계는 유럽에서 공급하자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것이 나타나는 장벽 요소들이고 그러면서 자국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무기 체계를 스스로 개발하려고 하고 또 과거에 전혀 협업을 안 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협업을 해서 뭐 조인트 벤처 기업을 만든 이런 식의 협동을 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건 우리한테 위기 요소고 장벽 요소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자국 방산을 일으키는 데 절대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3 내지 길면 5년 짧으면 3년 정도 이상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데 위협의 요소는 지금 직면해 있는 상태라고 하는 점. 더불어서 그 나라 한 나라 예를 들어 독일이면 독일, 프랑스 정말 방산 강국이지만 전 분야를 아울러서 강국은 아니에요. 독일을 능가하는 우리만의 분야가 있고 프랑스를 능가하는 우리만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야죠? 이를테면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건 지상무기책이 참 강한데 예. 또 다른 분야, 공중이나 이런 분야 뭐 이런 부분 우리가 앞설 수도 있어요. 더 불어서 예. 지상무기체계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유압자천 이런 건 좋은 기술을 우리가 훨씬 더 앞선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좋은 최대 방산기업과 우리의 좋은 방산기업이 서로 협업하는 구조를 짤 수 있다. 그것이 참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빠른 납기 능력.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예. 그걸 기반으로 협력을 구조를 짤 수 있다. 그러면 유럽 시장도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고난도의 그 협업 기술을 발휘하면 협력이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천공투 같은 이제 한국산 방공 체계가 좀 주목을 받는 이유도 이런 배경과 맞닿아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거기에 우리 천공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활용됐는데 예. 이번에는 또 입증을 해버렸잖아요. 갑자기 발생한 비상시에 예. 확실하게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입증된 전시 상황에서 입증돼 버렸다.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발생한 상황을 대응을 했다. 예. 이거는 정말 중요한 그 요인이거든요.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다른 나라 주목한 것이고 그것은 다른 나라가 아직 유럽의 각국도 이제는 일으키면서 그걸 못 가지고 있는 요소고. 예.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상황을 보면 드론과 AI 역할이 굉장히 이제 눈에 띄고 있잖아요. 중요하죠. 이런 측면에서 K방사는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말씀하신 그게 정답입니다. 예. 기존의 무기 체계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전차나 자주포 한 대 아니면 우리 전투기 한 대에 AI를 탑재한 드론이 20대, 30대, 100대가 같이 다녀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네트워크 능력, 그럴 수 있는 피지컬 AI를 탑재한 드론도 그냥 일반 드론이 아니고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드론들. 그까지 개발이 나가야 되고 그런 무기 체계가 결합이 되줘야만이 그게 이제 K방산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죠. 예.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특히 AI, 그다음에 피지컬 AI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또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고 예. 또 안규백 장관님을 비롯해서 국방 분야, 국방 부서 전 부서도 그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6년 예산은 뭐 역대 정부가 따라오지 못한 만큼 최대 증거를 보면서 막 투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분야에 대한 이 투자가 조만간에 결실을 맺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도 이렇게 급변하는 전쟁 환경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근본 협의에 논의되는 드론, 인공지능, 항공행진 등 첨단 전략산업 기술이 군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쭉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드론이랑 AI가 미래 전장의 핵심이 되는 건 이제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군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군 자체의 무기 체계를 그만큼 도입해서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아니신 것 같고 예. 이제 변화의 시기에 있으니까
지금 국방 분야의 그 준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예. 받아들인다면 충실하게 대비해 놓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AI나 드론 같은 경우는 국방 분야가 먼저 다른 모든 나라도 국방 분야가 먼저 발전된 부분이 아니라 민에서 그 부분 기술들이 더 발전을 먼저 했거든요. 그것을 빠르게 채택해서 국방 분야에 맞게 더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한 전략인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 국방부가 안기백 장관님 들어오시면서 직접 개편하면서 AI를 담당하는 국을 만들었어요. 국방부에. 예. 그건 최초의 일이고 방위사업청도 그에 대응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첨단 사업단 자체를 집중해서 만들고 있고 과도 편성을 했고 예. 그러면 연구개발 예산이 집중 투입이 될 것이고 개발이 되고 있어서 또 국방과학연구소도 인공지능 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 원 자체로 아예 크게. 그래서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방산기업도 거기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성과 조만간에 나타날 거고 우리 군은 즉시 그게 활용할 수 있는 국방개혁 저기 장관님 추진하는 거기에도 반영이 예. 돼 있어서 네네. 실증 부대까지 반영돼 있고 해서 예. 2, 3년 이내에 아마 이 분야도 기존 무기 체계에 그 같이 접목이 되면서 메이저리그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이나 중국, 이스라엘 등과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세요? 미국이나 중국은 비교하면 좀 안 되고 이스라엘은 특정 분야는 우리는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분야하고 비교할 때 이스라엘은 우리가 또 좀 더 앞선 분야도 있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첨단 센서라든지 이런 드론이나 AI 관련해서 그 전 분야를 우리한테 앞서는 건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예. 일정 부분은 뭐 유사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뒤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무인 복합체계 AI를 탑재한 드론과 우리 기존 플랫폼과 연계 관련해서는 예.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요, 군사 분야에 특화된 AI 개발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국방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지금 왜 필요한 건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예.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는 예를 들면 챗GPT,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나 이런 것처럼 그 생성 AI 관련해서 나온 그거 자체를 이제 파운데이션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그 언어 모델 같은 거 이런 것들인데요. 일반 우리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과기부에서 이미 생성 AI 그 저기 우리만의 그 개발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국방 분야에 맞게 전환시키는 작업을 즉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방 AI 특화 파운데이션 네.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과기부나 이런 쪽 민에서 우리가 스스로 개발한 발전된 부분이 국방에 즉시 쓸 수는 없어요. 국방 분야에 특수 언어들이 있고 국방 분야에 특수 자료들이 있는데 일반 그거 가지고는 읽지를 못해.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지능 데이터나 이런 걸 분석을 못해서 생성형 AI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네.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 분야에 적합하게 전환시키는 작업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발표가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방산 수출은 기업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노력 그리고 외교적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정부도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K방산이 한 단계 더욱 더 성장을 하고 도약을 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방산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국의 기술력과 그거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제조 능력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첨단 핵심 기술을 즉시 확보하고 이걸 무기체에 접목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줘야 한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 저기 앵커님하고 저 대화나눴던 핵심 내용이니까 그 부분이 있다고 네. 하는 것. 두 번째는 방산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안보 물자의 수출이고 안보 물자의 수출 관련해서는 구매국이 정부입니다. 네. 정부 대 정부 간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서 방산물자 수입은 규모 자체가 조 단위가 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가 조 단위 수입을 하면서 자국의 방산 또는 산업의 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국방부나 방사청만의 노력을 다 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범부처 간의 협력도 참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들어오면서 그걸 가지고 저는 확신을 갖는 게 네. 범부처 협력 잘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 부분이 앞으로 더 잘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의 국방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